And what about this internet th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Sure. What the hell is that exactly? Well,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Right. So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Go ahead.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You know what I mean? There's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It's not a huge difference. What is the difference? But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All right. Too. Oh, I see. So it's stored in one of your memory deals, exactly. And then you can come That's back the a year RAM later. Thing you talked about earlier. Yeah.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Yeah, I just don't know. What can you, just knowing me the little you know me now,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statistics. Well, I've got that covered. I subscribe to 2 British magazines devoted entirely to motorsports, and I call the Quaker State Speedline about 2 times a half hour.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and.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이딴 게 무슨 화폐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따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고만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뉴스, 유튜브, 기사 뭐 5만 가지 이유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영상 서두에 나온 빌 게이츠는 인터넷의 무용성에 대해 떠드는 호스트나 그에 동조하고 폭소하는 관객들을 보고 정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시기나 받은 폴 크루그먼도 인터넷의 무용성에 대해서 팩스머신 같은 거에 비유했다가 지금 두고두고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왔던 비트코인의 회의론들, 가만 보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비트코인은 계속 주목만 받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정말 돈에 미친 불나방들의 도박판, 그 이상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에 대한 낡은 회의론, 끈질긴 회의론, 오래된 회의론 파회하기, 이런 리포트를 AI 양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시죠. 그래, 그러면 이 정도로 첫 번째 보고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리포트, 이건 23년 11월에 나온 건데 재밌는 건 보고서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비트코인의 온갖 오래된 회의론들, 막말로 썩은 떡밥들 다 정리했는데 3년 지난 요즘 보면 또 똑같은 얘기들, 회의론, 오해들이 돌고 돌면서 뭐 난무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오해다. 뭐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팩트다. 다 해준 거를 피델리티가 나서서 해주고 있단 말이지. 참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까? 심지어 이
모든 회의론들은 그 네트워크 가동된 2009년 1월 3일 아니지, 네트워크 가동되기도 전에 사토시가 2008년 10월 31일에 그때 백서 쓰고 나서 그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이미 대답해 준 것들이거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회의론들이 반복되는 걸까?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 심리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이 반복되는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식의 격차.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체제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가치 저장 방식과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은 기존의 금융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회의론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보의 순환과 언론의 역할. 비트코인이 주류 언론이나 금융매체에서 다뤄질 때마다 종종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회의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증가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재조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회의론이 다시 부각됩니다. 3.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기 답변. 2008년에 발표된 백서와 사토시의 초기 답변에서 이미 많은 회의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천 자료들이 쉽게 잊히거나 회의론자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기존의 논란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 비트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일으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자연스럽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과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사회에 도입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초기에 회의론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회의론은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며, 이는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에 수용되기까지 겪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뭐 워낙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와 어떤 저항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회의론들을 파회하겠다는 건지 그 목록부터 한번 쭉 보자.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어디선가 다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아. 아, 그리고 회의론을 두 개로 분류하고 있잖아. 하나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온 말이 안 되는 낡은 회의론들 5개. 그리고 뭐 나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신경 쓸 필요 없는 4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소개를 좀 해줄래? 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말이 안 되는 낡은 회의론들 5가지. 이 부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박되어 온 비트코인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담고 있는 회의론들입니다. 1.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너무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2.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다. 일상적인 결제에 비트코인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견해입니다. 3.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비트코인 채굴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4. 비트코인은 결국 다른 경쟁자에게 대체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한 다른 암호화폐가 결국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5.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화폐처럼 물리적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2. 나름의 타당성은 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적은 회의론들 4가지. 1.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가 비트코인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코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견해입니다.
2. 규제가 비트코인의 채택을 늦출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알려지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회의론들을 하나씩 다루며 그 근거와 반박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는데 화폐는커녕 무슨 가치 저장 수단이냐, 뭐 이런 회의론이지.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변동성은 고정 공급과 왜곡 없는 시장의 결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공급의 완전한 비탄력성과 개입 없는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2100만 개의 공급량을 유지하며 수요 증가 시에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2. 점진적 안정화 가능성. 비트코인이 더 널리 채택되고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참여자와 소유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의 경우도 초기에는 큰 변동성을 겪었으나 점차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왜곡 없는 시장의 장점. 비트코인 시장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이 없어 시장 왜곡이 적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순수한 시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위적으로 안정성을 조정하는 시장보다 더 투명하고 진정한 가치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약점이 아닌 희소성의 증거이자 개입이 없는 시장 특성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더 널리 확산될수록 변동성은 자유롭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명목화폐는 사실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결과?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의 논리대로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명목화폐의 안정성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위적 안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목화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거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통해 그 가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입이 없을 경우 명목화폐의 가치는 경제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 더욱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의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유시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순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책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런 개입 없는 시장 환경을 왜곡 없는 진정한 가치 발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다. 이런 회의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너무 느려서 못 쓴다.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왜 쓰냐? 은행 계좌이체가 훨씬 빠르지 않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느리다는 회의론에 대해 비트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속도와 확장성의 제한이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상의 트레이드오프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치 결제의 초점. 비트코인은 모든 결제 유형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높은 보안성과 불변성을 보장하는 고가치 거래를 위해 제한된 속도와 용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보다는 높은 보장 수준이 필요한 대규모 국제 결제나
자산 이전에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2. 결제 확정성의 차이? 비트코인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달리 최종 결제를 즉시 제공하며 이는 모든 거래가 취소 불가능하고 불변한 상태로 기록됨을 의미합니다. 전통 결제 시스템에서는 실질적으로 며칠 후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10분 내외의 블록 확인으로 최종 결제 보장을 제공합니다. 3. 레이어 D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의 속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어 D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이 개발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외부에서 수많은 소액 결제를 처리한 뒤 최종 결과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저렴한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실시간 대량 결제 수단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속도와 확장성에서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종 결제, 즉 정산과 일반적인 지불, 페이먼트 개념에 대해서 잘 구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산과 지불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줄래? 은행이 왜 24시간마다 점검을 하는지, 왜 신용카드 판매 대금이 사업자에게 2, 3일 후에 입금되는지 이런 예시들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왜 비트코인에 너가 고가치 결제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즉 대규모 정산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액 결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줘. 일반적인 은행 및 카드 시스템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산과 지불의 차이. 지불은 우리가 상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물건을 살 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때 고객은 즉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사업자 계좌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은 지불이 이루어진 후 은행과 카드사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실제로 자금이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물건을 샀다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모든 거래를 정산하고 실제 금액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기까지 2,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래 데이터를 조정하는 이유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상호 간 정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실질적인 자금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연관성.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 정산과 지불의 개념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 비트코인의 기본 네트워크는 높은 보안성과 불변성을 갖춘 최종 정산 시스템입니다. 각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어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곧 거래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고가치의 대규모 거래에서 중요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제 자산 이전과 같은 큰 금액의 정산에 적합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기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 D 솔루션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소액 결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수많은 소액 거래를 외부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일정 시점에 최종 정산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고가치의 신뢰성 있는 정산에 적합한 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소액 결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정산과 지불의 차이를 반영한 기능 분리로 비트코인의 다양한 사용 사례에 적합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은 그 최종 정산물 자체니까 대규모 정산 같은 것에 쓰이는 거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쓰는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쓰면 된다는 거지?
뭐 하긴 이거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써보고 즉각적으로 그 결제 이루어지는 거 딱 보기만 하면 대부분 빠르게 이해하는 것 같긴 하더라.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최종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가치 거래나 신뢰가 중요한 거래에서 강력한 보안성과 확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의 빠르고 소액의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소매 거래나 소액 결제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면 그 속도와 편리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자산 이동에 적합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소액 결제에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환경에 안 좋다라는 회의론. 물론 이거는 예전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 재단들이 진짜 끈질기게 환경단체들을 로비하면서 비트코인 뭐 에너지 사용 문제 삼고 코드 뭐 바꾸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뭐 올해 초 ETF도 나오고 블랙록 같은 곳이 그동안 한창 밀던 그 ESG 이거 홀라당 버리니까 또 뭐 비트코인이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설명하니까 뭐 요새는 거의 없는 회의론이긴 하지, 이 환경 퍼드가. 뭐 그래도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회의론의 근원은 그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라는 비트코인의 이해 그 0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거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회의론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이 오히려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는 비트코인의 보안과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보안성,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는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가 취소 불가능한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가치와 보안을 지탱하는 필수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유휴 에너지 사용. 최근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수력, 풍력, 태양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낭비되는 유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에 버려지는 가스, 스트랜디드 가스, 썰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스를 태워버리거나 방출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며 오히려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비교. 전통 금융 시스템 역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물리적 은행 지점, 중앙 서버 운영, 종이 통화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자산 저장 및 가치 이전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사용의 유연성. 비트코인 채굴은 지리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낮은 곳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보안과 탈중앙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유휴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비트코인이 오히려 친환경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의 독특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비트코이너들끼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 그놈의 그 에너지 낭비라고 말하는 그 낭비가 알고 보면 낭비가 아닌데 쓸모 있는 곳에 쓰는 거니까. 그 사용하는 에너지마저도 낭비돼 버릴 그 에너지, 그러니까 유휴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만두면 버려질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사용 방식을 낭비가 아닌 필요한 에너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활용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와 보안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사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 중 상당 부분이 유휴 에너지이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기 쉬운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에너지 사용을 통해 스스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뭐 마이스페이스가 페이스북에 대체되었듯이 이것도 진짜 끈질긴 회의론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오면, 더 좋은 암호화폐가 나오면, 뭐가 되었든 어쨌든 땡땡땡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난다. 이건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